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여,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여. 마귀 건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아멘.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거를 울리기까지.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12절 말씀, 119편 112절 말씀 한 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 마음을 기울였다. 마음이란 게 어떤지, 기울이는 것이 어떤지, 이런 걸 단어적으로 따져나가면 참 한참 아마 복잡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에 있는 내용과 같이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한 기업을 삼았다.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이거 뭐 이런 정도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해석이 될 수 있는 내용인가? 같은 내용으로 내 마음을 기울였다. 내 마음이, 즐거움이 자꾸 솟아나는 쪽으로 내가 치우치고 관심을 가지는데 바로 주의 법, 주의 증거, 주의 율례, 그리고 그걸 끝까지 그 길에 들어서기를 내가 마음을 쓰는 거죠. 그것을 내 마음을 기울였다라는 말씀으로 될 것 같습니다. 교회의 그 노동시장에 개입해서 법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교회 법이라는 내용이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교회 노동시장에서의 법이라는 그 내용이 뭐를 지향하느냐, 이제 세 가지 방향을 우리가 지금 나아가려고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왜 교회 노동시장에서 법을 이야기하느냐? 첫 번째는 교회죠, 교회. 교회란 위치와 법, 국가. 즉, 국가는 법을 통해서 국가 형태가 나오는데, 교회는 도대체 뭐냐? 국가는 국가 아닌데? 지난번 종교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교회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 같지만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범위는 전 세계 인류 속에서 흩어져 있는 교회 살아간 역사가 또 별도로 있어가지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몸부림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교회라. 그러면은 국가라는 것은 뭐며 교회는 뭐냐 하는 이런 그 어떤 것이 있고, 그래서 국가법, 교회법, 또 교회법이라 할 때 성경의 위치는 또 성경보다 더 나은 것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법은 교회 노동시장에서 법은 일단 교회와 연결되어지는 내용이 있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교회 노동시장에서의 법을 이야기하는 내용은 법과 사업, 법과 사업가, 노동시장 개입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은 그 사업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또 사업가를 자꾸 양성시키려고 그걸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 사업가, 또 기업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법과 사업이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떤 위치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편 또 법이라고 할 때 개인은 뭐냐, 개인은 법에 대해서 개인은 어떤 위치냐, 일부 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런 일반적인 내용 아니고 실제로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법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질 건가 하는 것을 이 법은 교회 노동시장에서 법을 다루고 있는 어떤 이유가 되는데, 일단 지난 시간에 그 교회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일부가 나온 게 이제 종교세라는 것이 나왔다. 그래서 2018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종교세가 시행이 될 것은 거의 뭐 확실시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종교세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오래 전부터 사실은 좀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종교세라고 하는 이 명칭,
이제 법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 명칭 문제거든. 명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건요, 법 자체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래서 종교세라는 법이, 이게 과연 옳으냐? 나는 그 부분을, 사실은, 좀 가지고, 나름대로 부정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던 거죠. 종교세. 개인적인 거래요. 이왕에 종교세가 발의한다면은, 또 교회가 지금 종교세 내는데 이슈가 돼가지고, 마치 종교세가, 개신교 어떤 교회들을 겨냥하는 듯하게 보인다면은,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종파, 다른 어떤 종교라고 불려지는 모든 것은 다, 종교세에서 다 벗어나고, 부르지 말고, 그 법에다 여치 말고, 일단 타겟대로 하는 교회만, 우리만 내겠다. 우리만 종교세라는 이 법에다가 적용시키라. 라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이 종교라는 말은 바르게, 교회를 종교라고 할 때는, 교회만 종교가 되든지, 아니면 개신교만 종교로 하든지, 안 그러면은 종교라는 것에서 개신교가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종교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서 전 인류 속에서 사람과 사람을 구분하거든. 종교라는 것 때문에 여기 종교는 어떻고 여기 종교는 없고 사람과 사람을 구분하기 때문에 원래 교회의 자리는요, 사람을 구분하는 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가장 높은 이름에 예수 이름을 두고 모든 사람의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에 꿇고 모든 사람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이것 자체가 교회가 근본적으로 이 땅에서 나타내야 될 교회의 모습이거든. 종교라는 것 때문에 이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는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당장 시행하니까 지금 이런 걸 한 개인이 표현하는 것 갖고 어떻게 나타낼 수 있었겠나 하지만은 시간을 두고 이래 가다가 법에 대해서 개정이 나온다든지 이럴 때 이런 내용이 우리가 분명히 지적을 해요. 종교란 개념이 대한민국에서는요, 종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역사도 100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년에 있는 동안에 이게 지금 기독교도 종교고 불교도 종교하는 인속에 그냥 덤태기로 그냥 쓰는 거예요.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역사를 전체적인 역사, 교회사 전체 역사를 들어보면은 이것이 어디서 잘못됐는지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탄압 문제가 나오듯이. 그래서 교회가 종교세를 통해서 즉 해당하는 국가 대한민국으로부터 교회만 유독히 탄압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요, 교회가 탄압받는 형태가 또 분명히 나는 거예요.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정쩡하게 섞여버리니까 이 교회가 탄압받는 건지 교회가 뭔가 역할을 하는 건지 세금을 내므로서 교회가 국가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이런 자체가 돼서요, 분명히 나타나지 않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참 이 국가와 더불어서 어떤 형태로 이게 동행되는 건지 안 그러면 경쟁되는 건지 이런 구분이 안 되는 애매한 표현이 종교세다. 그러면서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법을 통해서,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이라는 걸 통해서 법을, 대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국가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법이 최고로, 어떤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이 보지만은, 바로 교회는 이 법을 객관적으로, 법을 객관적으로 하면서 또 국가 자체도 객관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래 되는 건 뭐냐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지는 이 내용에는 한 나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역사, 우리나라 지금 현재 건국이 100년도 안 됐습니다만은 이 교회의 역사는요, 인류 가운데서 굉장히 오랜 역사성이 있단 말이에요. 역사성이 있어갖고 이 역사를 쭉 훑어가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법을 통해서 지금 종교에다가 손을 대는데 바로 교회가 그거 돼서 지금 꿈틀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교회가 법을 객관화시킨다, 교회가 국가를 객관화시킨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아주 면밀하게 교회 밖에 있더라도 정말하면 교회 노동시장에 개입해서 운동을 이런 거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법을 객관화시키고 국가를 객관화시키고 개인을 객관화시키고 좀 돌아가는 모든 원리를 객관화시키는 위치에 교회가 있다 하는 이거는요, 이런 인식은 대단히 중요한 어떤 개념이죠. 우리가 이걸 서로 간에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뭐 지금까지는 지금 그렇게 안 해왔더라도 2012년부터는 이걸 좀 더 자꾸 활성화시켜서 도대체 교회 위치는 뭐면 나는 뭐냐, 국가는 뭐냐, 어떤 그 국가면 국가 전 인류가 뭐 흘러가는데 도대체 흘러가는데 무엇이 이 중심축이 돼서 뭔가 가고 있을까? 그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또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그 요체가 뭘까? 무조건 막 나라가 막 간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게 이게 맞는가? 이런 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제 교회가 객관화하는 요소에서 하나, 국가가 지금 법을 자꾸 그 헌법 개헌 쌓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 국가에서 법을 개헌하는데 이제 객관화하는 이런 자세를 보는 거죠. 객관화시킨 모습을 해서. 지금 무슨 내용으로 개헌을 하냐면, 지방분권형 개헌이에요. 부지방분권형 개헌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는 권력분산형 개혁이냐, 이제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느냐, 하나만 잡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그 둘 다 지방분권형이라 불러도 권력분산형이라 불러도 똑같은 내용은 정치하는 사람의 입맛이지, 국민들이 어떻게 살겠다, 국가가 어떻게 앞으로 나가면 더 잘 방법이야, 이 보장이 없는 거예요. 단지 국가가 눈에 보이는 거 볼 때는 이렇게 가는 것이 권력이 집중되는 것보다는 분산성이 낫겠고, 또 중앙 집중형으로 지금 현재 중앙 체제로 지금 돼 있는 이런 어떤 지방 이런 자체가 이런 국가 이런 행정 표현이 이것 자체를 지방 분권으로, 지방 분권이라는 것은 법이 경남이면 경남, 경북이면 경남, 호남이면 전남이면 전남, 각 도에, 안 그러면 그 자치도에, 자치시에 이거 자체 법이 따로 있는 게 지방 분권형이에요. 지금은 지방자치라 그래요. 지방자치. 지방자치에서 어떤 안이 나오면 지방시에는 지방자치에서 행정하는데 돌리고 쓰고, 또 중앙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이런 대응. 근데 지방분권형은 이거는요, 완전히 자체 자립이에요, 자립.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위험하다. 대한민국에는 안 맞는 거예요.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 같은 나라, 다른 데서 분권이 되고 하나로 통솔받아 위임받아도 이거 정도는 자기예요. 그러거나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경제가 이만큼 컸느냐 할 때는요, 지금 현재 중앙체제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요소가 있단 말이야. 조금 잘 산다고 해서 법이라 하는 데서 아직도 자꾸 또 헌법을 개헌하고 헌법을 개헌하는 이런 어떤 내용이 있는데 불구하고 지방 분권을 해놓으면은 지금까지 잘하는 것에 정치가들만 뭔가 이러니까 안 되는 저러니까 자꾸 자기가 시험적인, 안 그러면 정치적인 목소리만 높인 데 쓰지, 국가 발전은 절대적으로 이거는요, 퇴보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그건 저는 이건 완전히 반대 입장이었어요. 지방분권형은. 여기 지방분권형에 이제 반대되는 주요한 내용은 바로 그거죠. 헌법 개헌이라는 것에 대해서 법을 개헌하는데 확실한 보장이 없다. 보장이 없는데 다른 나라 국가가 분권됐다고, 즉 미국이라 큰 나라, 땅덩어리 가진 나라가 분권이 되었다고, 우리도 분권한다, 이런 식의 모방. 중국이 분권 형태로 돼 있다고 해서 우리도 분권한다,
큰 나라들이 오랜 전통에 따라서 형성되어지는 그 분권하는 나라, 그 국가 정치 형태를 가지고 오랜 정치 이력을 갖고 있는 그런 데서 분권한다고 우리도 분권한다. 이거는 정말 잘못하고도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정서가 있고 우리나라에 입지 환경이 있는데 보장도 안 되는 헌법 개헌을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지방 분권을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요거는 일반적인 논에 그렇고, 두 번째는 보장이 안 되는 지방 분권을 가지고 다툴 것이 아니라 지방 분권이 아니고 오히려 개헌을 하려면 지금 시대에 필요한 개헌은 어떻게 하면 일본하고 어떻게 하면 같이 우리가 통치할 수 있느냐. 일본하고 어떻게 우리 같이 손잡고 연합해서 통치가 가능한 그런 체제가 없느냐. 마찬가지 북한 관계를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로, 어떻게 하면 일본, 남한, 한국, 그 다음에 북한, 이 세 개가 같이 연합으로 통치될 수 있는 땅덩어리는 될 수 없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법이라는 걸 두고 국가라는 걸 두고 교회가 개념적으로 단순화시키고 객관화시키는 하나의 시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인류가 계속 지금 전 세계 인류가 돌아가는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자리,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시각을 제시하는 것에서 이 헌법의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법의 기능이 있어야 하냐. 만날 지난 과거만 붙잡고 이러니까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하는 이런 거, 다른 나라는 저래 행거 본 게 되더라. 그럼 우리도 이래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앞으로 인류는 어떻게 나아갈 거냐. 그럼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주도적으로 나갈 거냐 하는데 지금 초석을 깐다면은 지금까지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서로 갈등들, 서로 여러 가지 어떤 이질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 제거하고 전 세계 인류를 품을 수 있는 국가, 국민들의 시각, 국민들의 어떤 이 마인드를 좀 키울까. 이런 데서 나오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 보는 거죠. 그러고 북한만 그래 통합하는 게 아니고 일본, 남한, 북한만 통합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그림을 다 해놨습니다만은 지난번에도 이런 내용은 한번 했어요. 만주 땅에 일본과 한국이 물론 북한이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만주족도 참여하고 몽골 사람도 내려오고 그래서 그게가 중국을 싸고 있는 하나의 큰 벨트를 경제 벨트처럼 하나의 형성되어지는 물류 형성을 거세하고 중국 쪽으로 물류가 막 쉽게 이동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지들. 그러므로 중국이 분해되지 않는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중국을 안정시킨단 말이에요. 중국을 안정시키면 미국하고 중국이 저렇게 싸우고 견제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연히 미국이 따라올 수밖에. 우리를 따라온다니까. 미국도 따라오고 중국도 따라오고. 그런 시각을 대한민국이 나타낼 요지, 요처에 있단 말이에요. 요처에. 한반도로 간 요 자리가. 그런 걸 바라보면서 헌법 개정을 우리가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분권이란 말에 제가 반대로 되어서, 하나의 객관적인 입장을 한번 나타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법과 사업이라 할 때 사업가라 하는 이 요소는 왜 어떻게 하냐면 왜 이게 말이 나오냐면 이 개헌 문제에서 연결되어지지만은 사업하기가요 옛날에는 돈만 있어갖고 사람만 운영시키고 아이템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되어갔어요. 그냥 자꾸 하면서 뭔가 법이 있으면은 법하고 자꾸 부딪히고 이 법을 이렇게 해라 저 법은 사업가 위주로서 법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사업가를 또 통제하기 위해서 법이 또 여러 가지 개정되기도 하고 이래 나오는데 지금 2017년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을 하려면요 이 법을 모르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법이 얽히고 설키기 때문에 그 법을 헤쳐나오느라고 녹다운됩니다. 사업은 고사하고 사업 자체를 아예 못할 형편이 된단 말이에요. 즉 뭔가 사업을 해서 돈을 투자하려고 하면요
그거는 법률 자문가를 두도, 개인 자문가를 두도 안 될 정도로 법이 계속 생성되면서 환경 자체가 인터넷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어떤 법적인 제재들, 그리고 그것은 경험이 없으니까 오프라인에서 되어 있던 여러 가지 조건이 인터넷에 떡 들어가면요, 전혀 상황이 안 맞는. 그러니까 법을 해도 오프라인이라 볼 수 있는 인터넷 외에 있는 법을 아는 것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한데, 온라인의 법까지 연결해가지고 뭔가 진행하려고 하면요, 못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 교회 노동시장 개입은 바로 이런 부분까지 또 고려가 돼가지고 혼자서는 절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나누어가지고 특정 분야에 대해서 나누어서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기업을 다, 모든 사업체를 다 하려는 게 아니고 특정한 어떤 사업체, 즉 농업에 관계된다든지 먹거리에 관계된다든지 이런 요소만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는 이런 요소를 가지게 될 거다. 이제 기업이나 사업에 대해서 교회 노동시장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보관이죠. 사업가는 있어야 되고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어떤 이어져야 되는 공동체의 어떤 생존 문제라든지 또 사회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니까, 아예 낮은 자리 근로자다 그래갖고 전체 기업하는 사람들은 전체를 아예 몽땅이 백기 들고 우리는 기업하는 사람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기업가는 기업까지 키우되 분야를 농업 쪽에, 가장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되어지는 먹는 거는 분명히 우리가 나름대로 이거 확실하게 어떤 보장이 되고, 또 그 자체를 일반 사람들한테 그 밖에 있는 교회 노동시장 개입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이 공급이 되어지고 루트가 확보가 되어지고 안정적으로, 특히 음식은 전 인류가 음식 문제 때문에 차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골고루 그런 일에 하나의 주도적인 역할을, 남들은 그 주도적인 주도권을 잡으려는 거예요. 음식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먹는 것이 일정한 패턴을 가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 그림에도 있지만 이 곡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도 돈 내갖고 마음대로 묵겠다는데 그거는 막을 재간은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데는 막을 수 없는데, 적어도 일반적인 내용에서 낮은 자리에 거하는 곡선의 밑에 부분에 있는 자들이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먹는 거 하나는 확실하게 지원되어지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가는데, 사업가들이 걸어가는데 역시 똑같은 국가법이나 이런 제재는요 반드시 받게 돼 있으니까 그걸 일일이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나간다 하는 거고, 또 그 법과 그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넘어가면은 이 개인 부분에 와서 이거는 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개입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런데 법도 개인이 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중에서는 크게는 형법이 있고 민법이 있는데,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이 있는데, 형사소송이나 형사법에 대해서는요 적극적으로 개입이라고 하는 이거 자체는 좀 오히려 부정적이죠. 거기에서는 되도록 피하는 이것 자체가 적극성이에요. 형사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내가 접근되지 않는 것 자체가 거의 적극적인 자세라 이래 본다면은, 민사소송법이나 민사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은 이건 적극적으로 법에 대해서 내가 참여해야 돼. 참여. 그래서 어떤 소송이 걸린다 그러면은 그 소송 그거 절대 피할 거 아니에요. 참 민사 부분엔 그런 거예요. 원고가 되든지 피고가 되든지 간에 되도록이면 자기가 변해. 자기가 되도록이면 돈이 있어도 질 걸 뻔히 안다 하더라도요 자기가 직접 참여해가지고 참여함으로써 법을 적극적으로 이걸요 내 몸으로 받아들이면서 법의 객관화를 내가 실제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 법이
있기까지에는 어떤 내용이 되어질 것이고, 이 법을 판사를 통해서 판결되어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데, 이게 객관적으로 좀 모순적이라든지 이걸 좀 나타내는데 뭔지 모르면 좀 미숙하다라든지 이런 내용이 됐어요. 어떤 그 법에 적극적인 참여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민사소송이나 이런 변론을 하게 될 때에 자료 모으는 이런 부분을 연구를 직접 해봐야 돼요. 법원에서 나오는 자료, 원고로서 내놓는 어떤 원고의 어떤 답변이라든지 또 피고의 어떤 답변이라든지 그 중간에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법원에서 날라오는 수많은 판결가 되기 전에 나오는 뭐 보정명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이게 대한민국이 쓰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언어를 쓰는, 전혀 일반 사람들이 쓰지 않는 언어를 가지고 어떤 분야가 이게 3권 중에 하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3권 분립 중에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았고 어디 가서 이야기도 안 해봤고, 그런데 실제로 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법 안에 있는 법원이라는 굴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그대로 막 쓰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법률 용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는 어려워도 이걸 진짜 이렇게 쓰고 통용이 된다 그럴 적에는 이런 것이 편하니까, 이렇게 표현해서 편하기 때문에 이래 쓰겠구나 하고는요, 법을 멀리하지 말고, 법을 겁내지 말고,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면서, 그래서 나중에 헌법 개정이 나올 때, 이 헌법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그때야 그래야 이게 객관적인 시각이 나오죠. 그동안 법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재판하면 안 걸려보고 있다가 법에 대해서 법률 용어도 하나도 모르고 있는데 헌법 개정한다. 국민들 대부분요 그 내용을 모르고 오직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회나 이런 데서 막 법률 용어나 많이 떠들고 하면서 자기들이 어떤 정책을 바꾸고 하니까 국가가 헌법 개정을 해도 안정적이지 않죠. 일반 국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법을 보다 객관화시켜주면서, 법을 객관화시키면서, 국가법을 객관화시키면서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이 방향이 어느 정도 가는 방향하고 국가하고 가는 방향하고 전혀 다른 어떤 개헌의 의도가 나올 때는 우리가 분명히 그것은요, 이건 안 돼 할 수 있는 어떤 모아지는 힘을 발휘를 해야 돼요. 생각을 해봐요. 잘 생각하면 낮은 자리라고 하는 이 낮은 자리는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많아요. 힘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법을 제정하는 데서요 누가 나서서 이걸 막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할 수 있는 건요 국민들의 힘이 모아지는 전체 단결권이라든지 어떤 힘을 모아지는 요소에서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적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적에 가능한 것은 의견을 모아가지고 단일한 의견, 어떤 통합된 의견을 가지고 국가가 안 그러면 법이 잘못된 요소가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방향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 투표권이 있단 말이에요. 헌법 개정에 대해서 뭔가 제안한다고 막 나올 때 알아듣고 저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 하고는 뭔가 일침을 놔줄 수 있는 이런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안 해버리면 어떤 요소가 나오느냐? 2012년부터 우리가 이런 걸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지만은 또 미국에서 또 동성결혼 합헌도 발표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그걸 유행이라 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자체를 이런 헌법이라 하는 이런 큰 굴레도 일종의 유행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니까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이 환경에서 인간 아닌 존재에 대한 어떤 특권이 인간 아닌 존재가 가질 수 있는 거기에서 인간이 가진 권리보다도 더 큰 특권으로, 즉 인권 자체가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인간이 만든 제품이 인권보다 더 높아질 때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그거는. 지금 인조인간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거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아니, 내만 인간으로서 누리면 되지 싶으지만요, 내 후손들은 반드시 여기에 고통을 느끼는 때가 온다니까. 이 대립의 관계가 분명히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럼 이럴 때에 적어도 이렇게 인간의 편에 서서 인간 아닌 제품과 어떤 권리 문제, 뭔가 근한 문제의 어떤 대두된 것이 법으로 나타날 때 뭐 그런 기회도 안 주지만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것에 제지를 할 수 있는 때가 되면요, 제지할 수 있는 표시를 내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내용에서 제지를 할 수 있을 때는 해야 되는데 제지를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한민국 사람들 옛날에 일제시대가 있었는데 그 일제시대를 지나왔던 부모를 우리는 다 두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런 표현이 전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 법 안에서 우리가 행사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아무도 뭐 전해주는 사람도 없고 들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본은 그 당시에 법이 팽팽하게 서양의 문물을 일찍 받아들여갖고 법이라 하는 제도를 일찍부터 도입했거든. 우리는 아직까지 도입을 안 했잖아요. 왕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왕의 명령에 모든 것이 막 왔다 갔다 하던 때니까 굉장히 어설프죠. 자, 요런 거 비슷하게 앞으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국가에서 교회 노동시장이라 하는 이 무리가 힘이 없는 무리니까 뭔가 탄압해야 되겠다. 뭔가 혜택에 대해서 이걸 최대한 없애버리고 노예처럼 써야 되겠다. 인조인간을 높이고 제품인간을 높이고 인간을 숨쉬는 인간을 뭔가 핍박을 줘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즉 법에 의해서 법이 객관적으로 하려고도 그 힘조차 없고 일본에 의해서 우리 압박당하는 한국 민족처럼 대항할 수 없는 한 개인이 법에 대해서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렇게 그 압박을 하는 국가 법에 대해서 개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요령이죠, 이거는. 반드시요, 그럴 때 후손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 후손에. 후손이 어떻게 하면 존재되어지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후손이 남겨져야 되는데, 후손이 남겨지는 그 세월을 생각하면서 내가 할 일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옛날에 독립운동 한다는 그 모습들 봐. 지금 뭐 독립운동 해갖고 독립운동가 후손이라 해갖고 지금 하지만은 그 독립운동이라 하는 것 자체도 지나고 나면은 우리나라가 이만큼 됐으니까 독립운동가라고 살펴지지만 이제 그런 보장이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내 후손이 어떻게 하면 저 법하고 법을 객관화시키면서 그것을 꿀려가지고 뭐 앞잡이 해라 하는 건 아니에요. 앞잡이 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지난번이면 이 투명성, 정체성은 분명히 하나로 나타내는데 그것을 넘어갈 필요는 없어요. 넘어갈 필요는 없고 내 후손에서 분명히 후손도 교회 노동시장 개입해서 열심히 동참해야 될 분명한 어떤 요건이 있기 때문에 동참하게 하면서 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드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개인개인마다 틀려요. 개인개인마다 환경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개인개인마다 그걸 목표로 하고, 비록 지금은 압박당하지만은 장차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제품인간이 나아가는 자리하고 콜에 숨을 쉬면서 밥을 먹으면서 나아가는 인간이에요. 자리가 결국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자리에서 분명한 가치 있는 일을 만날 수 있는 후손, 그걸 위해서요 내 한 사람이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는 공통적이에요. 이거는 지금의 시대도 그 사실은 필요한데, 지금 당장이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해서 이런 말을 현재 동시대 사람들이 알아듣고 행동을 바꾼다. 지금 나이가 지금 연대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적어도 한 40 이상 돼간 사람들은요 벌써 굳어갖고 이 말을 못 알아들어. 조금 젊으면은 기회가 있죠.
한 10년 정도는 좀 썰랑가. 조금 더 젊으면 한 20년 썰랑가, 15년 썰랑가. 뭐 이렇게 되어지는 지금 시대도 필요합니다. 지금 시대도 항상 어느 시대나 이거는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가치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으로 한 인간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는 자리는요,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이, 현재적으로 이것이 잘 훈련되어지면 좋은데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인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모든 입으로,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이 자리가 궁극적. 이거는 변동이 될 수가 없어요. 시대에 따라서, 세월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어떤 것에 구애받습니다. 철저철미하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자세를 갖고 하면요, 후손이 복된 거예요. 복된. 그게 복되다는 이 말이 지금은 잘 안 떠오를 거예요. 근데 언제 이게 분명히 드러나냐? 예수님 앞에 출할 때,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출할 때요, 이미 숨을 거뒀던 나도 그 자리에 다 참석한다니까. 그 조상으로서 딱 그 자리에 갔는데, 나는 가야 되는데 내 후손이 없다. 이 얼마나 이게 참 어쩌면 억울하다 하면 좀 미안하고, 참 그거 아프겠어요. 가슴 아프겠어요. 나로 말미암아 후손이 남아지는데 내 후손이 어디서 끝났는지 딱 그때 가면 딱 나오거든. 그러니까 후손이 바로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가 법하고 마찰 생길지게 내 하는 행동하고 법이 나를 이렇게 막 압박하고 할 때에 내가 견뎌나갈 수 있는 그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를 스스로 자꾸 지향하면서 만드는 거 아니냐, 이래 보는 겁니다. 그럼 좀 정리를 합니다. 여기 이제 법이 있고 교회가 있다, 또 사업가가 있다, 또 개인이 있다라고 할 때 법이라는 주변에 교회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요소에 교회와 개인과 사업이라 하는 이 내용을 두고 있을 적에 이 법을 어떤 상승된 자리로 국가법, 어떤 사회법, 관서법, 성문법, 그리고 조세법, 이 세 가지 형태가 주어진 이 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상승된 자리를 나아가게 할까? 그 목표가 뭐냐? 목표가 아무도 없느냐?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 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접근한 요소가 바로 이 혼자서 높은 자리, 안 그러면 객관적인 자리, 이걸 가능하네. 뭘 가지고 객관적을 하느냐? 그게 바로 성경이 있다. 성경. 그냥 떠드는 게 아니죠. 이 성경에 있는 철저한 법이니까, 특별히 시편 119편에 있는 거는 1절에서 176절까지 176번이 전부 다 법을 이야기해요. 법. 그건 좀 개인에게 관계된 어떤 법의 환경이기도 하겠지만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이 성경을 어떻게 근거하고 성경하고 어떻게 연결되었느냐. 물론 전 세계 모든 어떤 법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사실 오늘날 법 체제로 된 것은요, 성경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언급할 수 있어요. 성경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국가 체제는요, 생각지도 못해요. 분명히 형성되는 국가가 법이라는 걸 가지고, 법제도를 가지고 인권을 이야기한다, 그러고 박애를 이야기한다, 봉사를 한다, 이렇게 전부 다 좋은 말로 가지고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법의 어떤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정신을 갖고 들여다보면요, 그게 전부 다 스타트가 로마 제국에서 나오는 그 힘의, 그 행정력, 그것이 어떻게 좀 접목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속에 로마 제국이라 할 때는 바로 성경으로 로마 제국이 영향을 받는 그 역사적인 흔적이 있는 거예요. 왜 로마 제국이 힘도 없으면서 로마에 있다가 또 콘스탄티노플로 옮기고 서로마에 있다가 동로마 옮기면서 1453년
서기 1500년간 어떻게 유지됐을까? 알고 보면은 전 세계 국가로 하여금 법이란 체제를 가지고 형성되어지는데 로마가 영향을 주게 하기 위해서 환경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죠. 분명히 그건요, 추적하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괜히 그 추적하는데 시간 보낼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여러분들 다 설명해 놨으니까. 성경의 자리를 분명히 개인이 적어도 교회 노동시장의 개입이라 하는 이 부분에 들어가면서 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전 인류가 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에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성경에 있는 여러 내용을 통해서 국가마다 법으로 그것을 사회적인 현상으로 이걸 나타내게 되어 있는데 성경 자체가 모든 인류, 모든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그 입으로, 무릎으로, 그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내용이 바로 성경의 아주 큰 흐름이다. 큰 기둥이라. 모든 사람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는데 성경이 모아지기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입을 성경으로 모아지게 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를 법체제로 지금 현재 형성되어지도록 만들었다. 제일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중국까지 법을 들리면서 중국이 지금 전 세계 국가하고 법조항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런 법을 갖고 이야기한다 하고 막 이 법을 자기들이 인권 문제나 여러 어떤 다른 나라에서 지적하는 부분에서 우리 안 그렇다고 막 이렇게 변명하려고 하는 요소까지 있단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의 콧대가 얼마나 높아요. 성경을 부인해도 한참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불구하고 법체제를 일반 나라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요소가 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법체제로 묶는다는 것은 모든 인류가 성경이 나타내는 바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고 모든 꿇은 무릎을 가지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는데 성경이 나아가므로 국가가 법체제로 됐다. 그 성경하고 비교해서 이걸 보면요, 내가 어떤 법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자리가 나오는 것이 내 바른 자세겠다 하는 것에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죠. 이런 자세로 법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 나타나는 교회 노동시장 개입에 참여하는 귀한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